반갑습니다. 전국이 굉장히 어지러운데요. 쉽게 갈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재명이, 조국이, 문재인이, 종북주사파, 김정은이 이것들이 목표하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것들 감옥 가기 전에 대통령 권력을 탈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탄핵해서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 목표는 분명해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우리 자유우파는 저들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싸우면 돼요. 우선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국회에서 한 명 이탈을 안 하고 싸우면은 탄핵은 국회에서 저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국회에서 소수파가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법은 못 만들지만, 그러나 종북주사파들이 만드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악법들 있잖아요. 그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서 저지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법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대통령한테 의지해서 재표를 가면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나라가 망하지 않게끔 막아낼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안에서 법은 못 만들지만 시행령은 고칠 수 있고, 법은 못 만들지만 예산은 편성할 수가 있고, 또 주어진 예산 안에서 중요 순위를 대통령의 의지대로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가 경영을 해 나가다가 다음 총선 때 우리가 승리하면 그때까지 못 만들었던 법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또 선진국으로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가 뭐 어려워요? 뭐 복잡한 게 있습니까? 아주 간명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치가 어려워졌냐? 왜 이렇게 정치가 답답하고 복잡해졌냐? 이거는 한동훈이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설명한 방식대로 한동훈이도 자유파의 일원이다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야 3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 그때 가서 지가 실력이 있으면 대통령 되는 거고, 실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 대통령 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4년 후에 한동훈이가 망가뜨린 선거지만 4년 후에는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한 지도자가 나서서 총선 이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과 그 일당들이 완전히 계산을 따로 하고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무슨 법안 통과할 때마다,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이거 이번에는 또 한동훈 세력이 몇 명 이탈해 갖고서 또 통과시키는 거 아닌가. 사실은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한동훈이 저러다가 대통령 탄핵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8년 전에 우리가 김무성이 유승민이 때문에 나라 뺏길 뻔했는데, 대통령 감옥 갔는데, 이 한동훈이 또 그러면 어떡하나. 이 걱정 때문에 사실은 밤에 잠도 잘 못 자잖아요. 그래서 이 어렵게 된 이 상황은 한동훈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간단합니다.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간단한 거예요. 저쪽은 저쪽대로 대한민국 전복시키고 윤석열 끌어내려서 감옥 보내고, 저것들이 8년 전에 문재인이 하듯이 손쉽게 권력 탈취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그걸 막아내면 돼요. 막아내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아요. 108명이 똘똘 뭉쳐서 국회에서 탄핵 저지하면 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108명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 편에 서서 반대표 던지면 된다고요. 그러고 나면 권력은 우리가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파가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 만드는 거 빼놓고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이 간단한 이치를 한동훈이가 몰라요. 그래서 상황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한동훈이가 왜 저러나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에 한동훈의 그 태도를 보면서 대충 답을 얻었어요. 제 결론은 뭐냐면, 이건 이제 잠정적이지만 제 결론은 뭐냐면, 한동훈과 그 일당들이 정치적으로 무식해서 저렇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어제 그제 지금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건희 여사가 공인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왜 김건희 라인이 있냐. 공인이 아닌데 왜 김건희 라인이 있냐. 저거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거를 언론에다가 막 떠들어대고 대통령하고 둘이서 만날 때 그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거지, 좌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제일 가깝게 알려져 있는 한동훈이가, 또 지금 여당 대표가 대놓고 김건희 라인이 있다, 대통령실에 이거 쇄신해야 된다, 이러고 떠들어대니 저것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동훈이가 지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간단한 한동훈의 이 발언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요 발언인데 이 발언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식한 발언인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게요. 우선 김건희 여사가 공인이에요, 사인이에요? 공인이에요? 그런데 아니 선거에 선출된 사람도 아니야. 또 어디 임명된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사인이면서 공인이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무식한 자들은 꼭 사인이면서 공인인 복합적 존재인데 이거를 사인이냐 공인이냐 가지고 따지고 앉았다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선출됐거나 공직에 임명된 사람을 공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인이 아닌 사람은 다 사인이야. 그렇게 따지면 이재용이는 사인이에요, 공인이에요? 사인이잖아. 이 사람이 무슨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공직에 임명된 사람도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삼성그룹 회장을 사인이라고 그래요? 공인이라고 그러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식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초등학생 수준의 기준을 갖다가 세상을 다 이렇게 갖다 재단하겠다는 자들이야말로 초딩이지. 그 수준으로 지금 정치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의 딸 비앙카 있었죠. 비앙카라고 있어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왔잖아요. 그 비앙카는 그냥 트럼프의 딸이야. 공인이에요, 사인이에요? 오기는 공인으로 왔어. 근데 따지고 보면 한동훈식 기준표로 따지고 보면 사인이야. 그건 사인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의존을 해? 왜 VVIP로 대접을 하냐고. 세상이 그렇게 초딩 수준의 단순한 기준 하나 갖고서 세상을 재단하고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한동훈이는 김건희 여사는 공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김건희 여사가 투표로 당선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에 뭐 임명된 것도 아니고 그럼 사인 맞긴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딩 수준의 단순한 기준 하나 가지고 세상을 다 재단하겠다고 하는 게 한동훈 수준의 정치예요. 그래서 이 한동훈이가 법률 지식은 좀 머릿속에 있는 모양인데 이 사회라고 하는 이 복잡다단한 현상을 이해하는 물리는 전혀 이 사람이 터득하고 있지 못하다. 누군가에게 공인이냐 사인이냐고 둘 중에 하나 어떤 거냐라고 묻는 수준이 초딩 수준인 거예요. 세상은 다 복합적이거든. 그리고 사인이지만 공인적 성격이 늘 함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기 아이돌 그룹 있죠? 이제 뭐 18, 19, 20살짜리 그 사람들이 사인이에요, 공인이에요? 공인 대접받지. 사인이잖아. 그런데 누가 그 사람들을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술 한잔 잘못 먹어도 공인이 말이야 어디 이러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공인이면서 동시에 사인인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이창성 회원 아까 아파트 무슨 뭐라 그랬잖아. 그 공인이지.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자기 사업하고 이렇게 가정생활하는 사인이거든.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이창성이한테 너 공인이야 사인이야 정체를 밝혀라. 이 무슨 황당한 짓이냐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 사인이냐 공인이냐라고 잣대를 들이대는 이 초딩 수준의 정치 인식을 가지고 정치를 지금 하고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공인이죠. 정치적으로 공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으로 예우하고 또 공인 수준의 어떤 요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한동훈이 말은 공인도 아닌데 라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공인은 라인을 가져도 돼요? 공인은 라인 가져도 돼? 대통령실에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한 500명 있는데 걔네들은 그럼 공인이니까 라인을 가져도 돼? 무슨 소리야 이게. 공인이든 사인이든 사적인 인연을 갖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사인이라서 라인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인이든 사인이든 김건희 여사가 따로 무슨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일부러 챙긴다든지 또는 특혜를 준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거는 작은 회사를 운영할 때도 물론 사람이니까 조금 마음이 더 가는 직원이 있고 좀 덜 가는 직원은 있지만 그러나 똑같이 대우해야지. 마음이 좀 더 가도 잘못하면 야단 쳐야 되고 마음이 좀 덜 가도 일 잘해서 매출 올리면은 포상 줘야 되잖아. 작은 회사도 그런 거예요. 공인 사인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라인은 사적으로 뭔가를 챙긴다는 뜻이거든.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 짓을 하고 있잖아. 지는 대표적으로 라인 챙기면서 한동훈 라인이라고 뭐 10명도 안 되는 몇 명 가지고서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이 동네 양아치 대장 노릇하면서 그러면서 누구한테 라인이 많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 짧은 말에 너무 큰 잘못들이 많아. 한동훈의 말을 가만히 보면. 그다음에 세 번째, 자, 김건희 라인이라고 이제 한동훈이가 떠들어대니까 막 명단이 막 돌아다녀. 정치판에 바로 한 2시간 있다가 명단이 돌더라고. 거기 보니까 전부 대통령실에 비서관 누구, 행정관 누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김건희 여사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비서관, 행정관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 영부인으로 여러 가지 공사석에서 일을 할 때 그때 그것을 챙겨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또 경호를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여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분 회원이, 여성 회원 두 분이 계시니까, 아니 화장실을 가도 남자 화장실하고 여자 화장실이 구조가 좀 다르잖아. 그렇듯이 이렇게 여성에 대한 그 경호나 또는 이 의전이나 하는 것들은 보통 남성 정치인과는 또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예. 하다못해 급하게 화장 지워지면 화장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장치를 갖고 다녀. 이 연예인들 내가 자주 봐서 알아요. 그렇잖아. 예, 민낯 보이면 안 된다며, 여성들은. 자,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 두 분 여성 회원 핸드백에도 뭐 작은 기초 화장품 한두 개는 있으실 거라고. 그 우리 남자 회원들한테 그런 거 있어요?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인간적으로 좀 편하고 가깝고 친밀하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의전을 해주고 경호를 해주고 또 서포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역대 대통령 때의 배우자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경호를 받고 예우를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가까이서 하냐고. 대통령은 수백 명의 비서들을 거느리고 있고 100만 명의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 중에 대통령에 가까이서 경호를 하거나 의전을 하거나 할 사람은 또 거의 많지 않아요. 의전 비서실이나 경호실에 몇 사람들이야. 그거 빼놓으면 대통령 주변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잘 몰라도 돼. 대면 해도 돼. 일만 잘하면 돼. 그런데 대통령도, 남자지만 대통령도 부속실에 근무하는 가까운 비서들, 의전을 하거나 또는 밤에 당직 쓰면서 전화 오면 바꿔줄 사람들, 때로는 대통령이 자다가 일어나서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전화 받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비서는 진짜 믿을 사람들로 채우는 거야. 그걸 라인이라고 그러면 되냐고 도대체. 지금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면서 여의도판에 떠도는 7명인지 뭐 10명인지 하는 명단이 있어요. 그거 보면 다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세상에 도대체. 그래서 이 한동훈이가 지금 짧은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공인이 아니므로 라인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요 짧은 데서 이 김건희 여사는 공인이 아닌데 라인이 없어야 되는데 라는 이 한동훈의 짧은 말에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숨어 있냐고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거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자, 대통령실은 수석급의 비서들이 있어요.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호실장은 장관급이야. 그 밑에 수석들은 차관급이에요. 그 밑에 비서관들이 1급, 2급인데 요 2급 비서관까지는 대통령한테 따로 보고도 할 수 있어요. 뭔가 자기 어젠더가 있기 때문에. 무슨 비서관이라고 앞에 직제가 붙거든. 국정기획비서관, 무슨 비서관. 그래서 수석 비서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비서관 중에 선임이다, 수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준까지는 대통령한테 직보도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독자적인 어젠더를 가지고 다른 비서관들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자기 독자적인 영역이 있어. 근데 그 밑에 대다수의 비서들은 다 행정관이에요. 행정관은 독자적으로 자기 어젠더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야말로 실무자야, 실무자. 그러면 대통령실을 쇄신해야 된다. 이것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쇄신하자고 지금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거든. 쇄신하려면 행정관 100날 잘라봤자 쇄신이 되냐고. 국민들은 행정관이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이 실무자에 불과한데. 그래도 뭔가 작은 회사라도 이게 뭔가 회사가 좀 바뀌었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뭐 사장을 자르거나 뭐 상무 전무를 좀 교체하거나 뭐 본부장을 좀 새로 영입을 하거나 하는 거지. 그 사람들 다 놔두고 저 직원 A를 잘랐어요, 직원 B를 절로 보냈어요, 우리 쇄신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결국 대통령실을 쇄신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대통령이 변하고 있다, 우리도 변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면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을 교체를 해야 돼. 비서관까지 내려가면 비서관은 저도 이름을 잘 몰라요.
독자적인 어젠더가 있는 비서관조차도 1급, 2급 비서관조차도 저도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러면 이름 모르는 A를 이름 모르는 B로 바꿨다고 제가 변화를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명단에 돌고 있는 거는 요 행정관들이에요. 비서관 한 두엇에다가 행정관 한 대여섯 되더라고. 이 사람들을 쳐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대통령실 쇄신이 됐다고 무슨 수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좋아요. 이게 인사잖아, 인사. 그것도 그 인사도 대통령 비서들에 대한 인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인사권은 바깥에서 떠드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이 권력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인사예요. 나머지는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지 함부로 뭐 나 대통령인데 하고 막 불러갖고 야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법에 걸려요. 직권남용에 걸려.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는 한 90% 정도의 수단은 인사입니다. 인사. 나머지 10%는 메시지야. 뭐 국군의 날 행사에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한다. 대통령도 우리랑 똑같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 90%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해 가기 위한 대통령의 수단이거든. 근데 이거를 바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지가 대통령 하지. 더구나 이 인사 중에 이를테면 청문회를 거치는 장관급이나 뭐 이런 자리는 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이를테면 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작년에 그 시골에 농막 있잖아요. 그 주말농장 농막 그거를 농림부에서 그걸 쓸데없이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막 떠들어댔어. 논평을 했어. 그리고 막 그 농림부 장관한테 비판을 했어. 한 일주일 열흘 만에 그거 취소됐거든요. 그러면서 농막을 좀 더 확대해서 농촌형 뭐로 바꾸는 식으로 오히려 더 좋은 개선안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그냥 일개 유튜브 국민도 뭐 야 이거 정책 잘못했으니까 장관 바꿔야 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허구한 날 하는 게 장관 불러다가 당신 물러나라 사퇴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그 인사권은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들은 비서실장 이하 장관급인데 비서실장 또 수석들은 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장관보다도 더 막중해도 인사청문을 안 해주잖아요. 인사청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해주잖아. 왜? 이건 비서니까. 야 대통령이 그래도 비서 하나 못 쓰냐. 좀 마음 편한 사람 좀 쓰게 해주자. 이래서 청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야가 합의했고 수십 년간 우리 정치에서 내려온 관행이거든.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 장관으로 쓴다 그러면 우리가 청문회에서 시비도 걸고 상임위에서 야단도 치고 또 언론에서 막 떠들지만 비서 쓴다 그러는데 비서까지 우리가 그걸 사사건건 시비 걸고 청문을 한다고 그러고 그럴 거 없다. 그래서 비서실 멤버들은 청문을 안 해요. 지금 한동훈이는 비서실대 실장도 아니고 수석도 아니고 그 비서관 한 두어하고 이 행정관 한테 대여섯 명을 인사조치하라 이러고 공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식하냐고. 그러니 이런 정치적으로 무식한 소리를 대통령이 안 받아주면은 대통령이 불통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둘이 따로 만나가지고 아니 이거 저 누구 좀 바꿔주세요. 무슨 행정관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해서 그래 좋다. 그럼 네가 정 그러면 그 중에 요 사람은 내가 인사 조치할 테니까 그래 이거 하고 이거는 독대니까. 독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바깥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한동훈이 무슨 요구를 했는지,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그건 나중에 보면 알 일이고, 독대하고 나서 보니까 두 사람이 표정이 다 좋네. 그럼 얘기가 잘 된 모양이다.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수석 누가 그만뒀네. 이거도 한동훈이 아마 고언을 한 모양이다. 야, 대통령도 그렇게 결단을 내렸네. 이런 거 평가받아야 될 일인데, 이거를 독대도 하기 전에 막 공개적으로 떠들어대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일한 이 통치 수단인 인사권이 심각하게 지금 침해받고 훼손당하는 상태에서 이걸 요구대로 안 해줘버리면 대통령이 불통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언론 플레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언론 플레이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를 압박하는 언론 플레이가 있어요. 정치판에서는 지 잘났다고 떠드는 언론 플레이 그리고 상대를 압박하는 언론 플레이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요. 거의 동시적으로. 지금 한동훈이가 보이고 또 한동훈 일당들이 보이고 있는 이 언론 플레이가 전형적으로 그거예요. 우리 여기 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이거 안 들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 대통령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아주 이 야비한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한동훈과 그 일당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에서 독대를 해줘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라고 그러는데 면담을 해줘가지고 또 대통령이 그러면 한동훈과 만나서 면담한 다음에 한동훈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라고 기자한테 풀할 수 있어요? 이건 쪽팔려서라도 대통령은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그런 걸 안 해요. 그런데 이 한동훈이 이자는 가면 이제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면담을 한번 해놓고 나면 칼자루를 한동훈이가 되고 마구 휘두르될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감안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했으면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다음 주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를 1대1로 면담을 통해서 만나준다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만나주면 안 된다. 한동훈이의 저 태도가 바뀌기 전에는 이거는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이 절대적인 지위와 한동훈이라는 집권당 대표에 불과한 한 정치인의 정상적인 만남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만나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만나볼지 말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제가 그런 생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한동훈이 문제와 한동훈 일당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전국 자체가 우리한테 어려운 전국이긴 하지만 어쩌다가 그래 192석이나 뺏겨놨냐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복잡한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할 상황도 아니다. 국민들께서 사실은 총선 전에, 총선 직전에 우리 100석도 못한다 그랬어요. 각 권역별로 여론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일주일 전까지를 보면 진짜 100석도 안 나오는데 막판에 108석이 된 거는 뭐냐면 부울경과 TK에서 정말 부울경에서 막판 힘을 내서 그래요. TK는 이러나 저러나 거의 다 우리 쪽이 당선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막판에 힘을 쓰고 자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PK는 달랐거든. PK는 부산이 18개입니다. 국회 의석이 18석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절반밖에 못한다는 분석들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9개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우린 100석이 안 되는 거였어요. 또 부산만 전멸하냐? 부산 옆에 있는 양산, 창원 이런 데도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10석 가까이를 저쪽한테 줄 위험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정말 100석을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총선 다음 날부터 저것들 탄핵하자고 덤벼들었을 거예요. 국회 통과시켰겠지. 200석 모아가지고. 그래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당했던 그 처참한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마지막 결집을 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거를 뒤집어 낸 거야. 그래서 9대 9였던 예상이 17대 1이 된 거야. 부산에서. 그리고 양산의 김태호가 살아나고 이러면서 얼추 그리고 윤영석이 살아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간신히 108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어떤 높은 정치의식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국민의힘의 한동훈이가 후보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지난 총선 막바지에 어떡하지 맨날 그러고만 다녔어. 제가 투표 전날까지 현장에서 취재를 했으니까 알죠.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어떡하지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막판 표결집이 쫙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투표 3일 전에 주말에 부산하고 낙동강 벨트를 쫙 누볐거든요. 그러면서 막판 표결집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 100석은 넘기겠다. 제가 110석 정도 예상하고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는 108석으로 됐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8년 전에 정말 뼈아픈 탄핵을 당하고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우리가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탄핵만은 막아야 돼. 탄핵당하면 대선 제대로 치러보지도 못하고 다시 정권 뺏겨. 이재명이한테 뺏기든 조국이한테 뺏기든 뺏겨. 그러면 그걸로 대한민국은 끝이야. 문재인이가 5년 만에 거의 절반 이상 무너뜨려 놓은 거 2년 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타났으면
그냥 이재명이로 갔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반부, 지부 이런 정도로 전락해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8년 전에 그 탄핵의 그 뼈아픈 경험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탄핵은 막아야 돼. 어떤 경우에도 종북 주사파들한테 권력을 넘겨줬으면 절대 안 돼. 이거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맞고 3년 후 2년 반 후에 대통령 선거 정권 재창출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한동훈 일당과 같은 정말 초딩 수준의 이 정치 감각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당권을 맡기지만 않으면 총선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하여튼 운이 더럽게 나빠서 올해 초딩 수준의 한동훈이한테 총선 맡기고 4년 전에 또 정치 초짜 황교안이한테 총선 맡기는 바람에 지금 연속으로 이게 지금 괴멸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동훈과 그 일당들만 정리하면 탄핵 걱정할 거 없다. 탄핵 걱정할 거 없다. 그거고 지금 이준석이나 김기현이 때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돼. 하나는 그냥 끌어내리고 새 대표 세우든 그게 제일 간명해. 근데 저항할 거 아니에요. 저항하고 분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앞으로 1년 동안 선거도 없는데 뭐. 그리고 그냥 내버려둬도 내년 9월쯤이면은 한동훈이가 대통령 출마 꿈을 아주 단단히 먹고 있기 때문에 지가 지발로 그만두게 돼 있어요.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1년 반 전에는 당대표직을 물러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년 9월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물러가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있는 동안에라도 쓸데없는 짓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동안에라도 그게 단 한두 달이건 뭐 10개월이건 대표로 있는 동안에라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이렇게는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국민 눈높이잖아. 국민은 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 사실은 실체도 없는 국민이지만 그러면 진짜 자유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동훈한테 보여주면 돼. 그렇잖아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 점에서는 너무 착해, 소극적이야. 한동훈이 얘기만 나면 막 부르르 떨면서도 한동훈이한테 항의 문자 보낼 생각들은 못해. 한동훈이 전화번호 모르니까 못 보내지. 그렇지만 거기 똘마니들 그 일당들 전화번호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 국회의원들 현역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개인 전화번호로 보낼 거 없어요. 개인 전화번호로 보내면 지가 번호 차단하고 말 텐데 그건 효과가 없어. 국회의원 회관에다가 전화해야 돼. 장동혁이 국회의원이잖아. 그러면 의원회관실에 장동혁 의원회관실 전화 대달라고 그러면 114에서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줘. 전화해서 항의하는 거야. 그러면 9급 비서나 7급 비서나 뭐 4급 보좌관이 받으면 그게 장동혁이한테 보고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박정훈이한테 전화하고 배현진이한테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저자들이 입만 열면 떠들어대는 국민 눈높이에 그 국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 그러면 저것들 별로 용기도 없고 싸움할 줄도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쫄아가지고서 조심은 할 거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아직 행동으로 하고 있지 못해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답답해하고 그냥 투덜대기만 하지.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고성구TV의 그 구독자들이나 아미고 회원들만이라도 이런 차원의 아주 작지만 강력한 행동을 좀 조직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나 한동훈 대표한테 총선을 맡겨서 총선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그런 점도 있죠. 그렇지만 전현희 같은 당선이 되는 걸 보면 분명히 여기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현희만이 아니라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이 수십 명이죠. 그런 걸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천박한 수준인가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뭔가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부정선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도 천박한 국민들이 확실히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는 그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없이 그냥 싸잡아서 부정선거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당선자가 이런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하는 구체적인 물증을 갖고 싸워야
비로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거가 6개월 지났거든요. 공소시효도 지나버렸어.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가 경계심은 같지만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확실히 부정선거에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은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우리 국민의 천박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은 특히, 그리고 저 같은 평론가도 국민 수준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그 자폭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말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국민들 중에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고 또 최고위원으로 당선시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과 행태는 이건 참으로 천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천박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들을 그렇게 천박하게 오염시킨 정치꾼들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 정치꾼들이 국민 수준을 그렇게 천박하게 오염시키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 국민이 날 때부터 천박하지는 않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해법을 천박한 국민을 수준 높게 만들자고 하는 무슨 국민 교육운동으로 가져가서는 답이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을 이렇게 천박한 수준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매몰시키고 오염시키는 정치꾼들을 솎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국민을 천박하게 만드는 천박한 정치인들을 먼저 옥석을 가려내는 거죠. 저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 최소 한 5, 60명 정도는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자들을 근거를 제시해서 이자의 이런 발언과 이런 행동이 우리 국민들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고 천박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국민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운동을 좀 활발하게 하는 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광화문에 매번 나가서 들어보면 부정선거조사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요청했고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조사를 하면 예, 알겠는데요. 그걸 당에다가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것이, 정당은 현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현역들은 부정선거든 아니든 어쨌든 배지 달고 들어온 자들이야. 이 자들은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를테면 자기가 선거에서 어쨌든 이겼어. 그런데 자기 지역구에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할 것 같아? 자기 지역구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문제를 제기할까요? 아니면은 모른 척 할까요? 안 하죠.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었어. 그런데 부정선거 있었다고 주장하는 순간 선거를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당선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미 이긴 자들의 리그예요, 국회는, 정당은. 그러니까 정당에다가 국회에다가 백날 얘기해봤자 이긴 사람들한테 당신 원점에서 다시 게임 하자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의견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헌재가 마비될 상황에 놓였었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해서 마침 참 신의 한 수를 두었다고 평가들을 하는데, 그럼 그동안에 국민의힘당은 무엇을 했고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참 궁금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좌우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30대 30, 중간에 40이라고 보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거를 통해서 보면은 좌파가 지금 거의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하려면은 우파에서 특별한 운동이나 교육이나 특히 청년 세대들을 우파 쪽으로 옮겨오는 그런 운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헌재 마비 직전까지 갔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권한쟁의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살려냈어요. 근데 이제 가처분 인용은 현존하는 피해의 위험 그리고 사건 당사자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있을 때 인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은 사건 당사자고 헌재 마비로 인해서 심판 판결이 늦어질 경우에 현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제3자가 이건 말이 안 돼 그러고 막 정의의 칼을 들렀다 하고서 해도 이것은 소송할 헌재 헌소에 자격이 없어서 각하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준석 위원장이 잘하기도 했지만 이준석 위원장만이 할 수 있는, 이준석 위원장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준석 위원장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길을 찾아내서 헌재가 마비되지 않도록 만든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준석 위원장한테 우리가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뭐 했냐? 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놀고 있었어. 국민의힘에서 누구도 이 문제를 자기 걱정으로 이렇게 얘기한 자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국가기관이 한 기관이 지금 마비가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하냐고. 국민의힘이 그렇다니까 수준이 그 배지 달고 있는 자들의 수준이 그렇다니까 국가관이 없어요. 우리가 선출한 의원들이 그 모양인데 지금 그거 어떡하냐고. 그런 자들을 뽑아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뽑고 싶어 뽑은 게 아니지. 공천을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뽑은 거지. 우리들은 공천하라고 그랬으면 그런 자들 절대 공천 안 하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총선 때 공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한 한동훈이가 그런 자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은 뭐예요? 대통령실은 국가 전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헌재 마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가 아니면 소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준석 위원장이 그 소송을 하면서 길을 찾아내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유파가 30, 좌파가 30, 중도가 40. 저는 대체로 자유파가 35, 좌파가 25, 그리고 중도가 40이라고 보는데요. 고정으로만 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아요. 많은데 아까 고성범 본부장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파는 숫자는 많은데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행동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데 적게 보여요. 좌파는 소수지만 조직화되어 있고 행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데 많게 보여요. 그래서 그 착시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쪽도 중도를 다 포기하고 이기는 경우는 없죠. 이를테면 실제로 이제 선거가 꼭 50 이상을 넘어야만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48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또 노태우 대통령은 36 얻어서 이겼거든요. 3파전으로 표가 나눠지는 바람에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투표한 사람 중에 그거라요. 그러니까 투표율을 70 내지 80을 곱해서 0.8을 곱해보면 그보다 더 낮아.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예를 듭시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48 했다고 치고요. 그 당시에 투표율이 한 80이었다고 치면 80 안 될 텐데 0.8이라고 치고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한 40쯤 되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국민의 40%가 찍으면 되는 거야, 대통령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지지 우리 자유파가 35라 그랬잖아요. 35만 똘똘 뭉치면 중도가 40인데 그중에서 5%만 더 갖고 오면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이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좌파는 지것들 똘똘 뭉치는 게 25고 거기서 이기려면은 한 15 정도를 더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 중도 쪽에 대한 접근을 좌파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고정지지표가 좌파보다 많기 때문에 중도에 대한 접근을 좌파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도 중도 중에서 한 5 내지 10%만 갖고 와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좌파는 중도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더 나가야 되고 우리는 35라는 고정층을 확실하게 묶어 세우는데 1차 중심을 둬서 선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35가 똘똘 못 뭉치지 않으면 위험해져. 저쪽은 지그들끼리 똘똘 뭉쳐도 그걸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자유파가 정권 재창출을 하거나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선 35부터 똘똘 뭉치게 만들어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는 요 35만 갖고 선거에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가 자꾸 뭐 지가 고정지지표만으로는 안 된다고 중도를 염두에 두니까 그 수도권 청년, 뭐 중도, 중수청 이거를 무슨 구호처럼 외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자가 기반해야 될 35의 고정지지층이 다 지금 흩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지율 정도 어디서 떨어지는가? 영남에서 떨어져. 60대 이상에서 떨어져. 보수 성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툭툭 떨어져 나가는데 중수청이라고 하는 건 원래 손에 잘 안 잡히거든. 그리고 선거가 임박해 있으면 또 모르겠어. 선거가 언제 있는지도 모르는 중도층이 지금 한동훈이 쫓아다닌다고 해서 이거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수청을 향해서 백날 뛰어가 봤자
무지개처럼 더 멀리 달아나요. 모래처럼 이렇게 한 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흘러내려. 근데 35의 자유파는 안 그렇거든. 여기서 뚝뚝 떨어지니까 한동훈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대통령하고 자꾸 각 세우고 대통령 비난하고 김건희 여사 비난하고 그리고 실체도 별로 없는 중도층 쫓아다니고 젊은 층 쫓아다녀서 남는 결과는 한동훈의 몰락이죠. 지금 이미 반토막 나서 거의 몰락 당했어요. 반면에 최근에 제일 뜨는 사람 누구예요? 제일 뜨는 사람 김문수, 이진수. 또 이 사람들이 중수층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중도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있는 실체는 자유우파다. 그래서 이 자유우파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지율이 쫙 올라가죠. 네, 그래서 한동훈이는 전략적으로 초딩 수준이에요. 그리고 분류부터가 좌파를 진보, 우파를 보수라고 부르는 부분이 많은데 예. 우리 우파를 보수로 부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언론이 전부 다 좌파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오랜 정치 문화와 역사 경험 속에서는 좌파 그러면 빨갱이가 연상이 되고, 그러니까 저 종북 주사파들이 최대한 좌파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보라고 불러주기를 원해. 그런데 방송사의 PD나 작가들이나 이 경영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민노총 좌파들이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 진보라는 단어를 쓸 것을 강요해. 진행자나 패널들한테. 그리고 이게 그냥 전염이 돼가지고, 심지어 제가 TV조선에 몇 년 전에 패널로 나갈 때 저한테 나가면은 그 작가들이 와서 주문하는 게 간단해. 저 박사님, 저쪽은 진보로 불러주시고요. 이쪽은 보수로 불러주십시오. 절대 좌파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방송, 내부적으로 방송국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걸려서 박사님을 다시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 지상파나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저 종북주사파 세력들이 자기들은 진보로 멋있게 치장하고 우리 자유파는 보수로 낡고 쾌쾌한 걸로 프레임 씌우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보수 진보 구도를 파괴한 거지. 우리는 자유우파다. 그리고 저것들은 종북주사파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고, 그게 적어도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는 이제 상식이 된 거죠. 우리 자유파의 문법이 된 거지.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사실 한동훈이가 그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3패를 너무 빨리 터뜨리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때 박사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어쩌다가 선거가 지고 대표로 나올 때도 너무 일찍 나오는 느낌을 내가 받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그 국방부 장관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김정은이를 숭배하는 그런 걸 설명하셨는데, 혹시 한동훈이가 이재명이를 숭배하는 건 아닐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워낙에 우리 대통령을 저렇게 험담을 하고 대시를 하니까 한동훈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정치를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가 너무 불쌍해요. 답변 짧게 드릴게요. 저는 한동훈이가 이재명을 숭배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한동훈이도 누군가 숭배를 한다면 한동훈을 숭배한다고 봅니다. 한동훈의 행태를 심리학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주 전형적으로 그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사람의 행태를 보입니다. 어딜 가나 끊임없이 셀카 찍어요. 이게 중학교 여자 사춘기에 빠져있는 중학교 애들이 하는 행태거든요. 걔네는 늘 이걸 셀카를 찍잖아. 그것도 멋진 각도. 예, 왼쪽 15도에서 자기를 살짝 내려다보고 찍는. 이게 이 여중생 애들이 하는 이 일반적인 행태거든. 그 시절에 다 자기가 공주지. 전부 분홍 옷 입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거의 한동훈의 행태가 그 수준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또 셀카냐부터 해가지고. 근데도 어제 금정구 와서 또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 행태 비헤이비어가 나르시시즘이라고 설명하기가 딱 좋은 그런 스타일이라서 누구 다른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님 그 수사할 때도 김무성이 지금 습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겪으면서 또 지금까지 자기가 대통령을 대시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알 건데도 왜 저렇게 대시하는지.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면
지는 다르다야. 나는 다르다야. 아, 내가 하면 돼. 그걸 알면 철났지. 잊지 맙시다. 예. 정론 일침을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요. 정론 일침이 때 발을 정자를 쓰시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볼 때는 그 발을 정자가 아니야. 정해질 정자로 흐르는 것 같아서 좀 멀리하게 됐는데요. 과연 한동훈이 이후에 대비해야 될 점, 그리고 지금 남북이 첨예하게 돼 있는데 더 나아가서 누구도 선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홍일에 대한 위험은 고성국 TV가 앞장서가지고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만 답변 드릴게요. 저는 통일에 대해서 여러 역대 대통령들이 수많은 말들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제일 정확하고 강하다고 봅니다. 뭐냐? 자유의 확장이다 그랬어요. 자유의 확장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북한 땅으로 확장되면 그게 통일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 이상 그 힘 있는 말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통일 문제를 대비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정치판이라고 하는 게 지가 어쨌든 당 대표면은 맨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자기 다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좀 달라요. 대통령은 어차피 임기가 정해져 있고 자기는 더 이상 도전할 또 다른 정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만두면은 누구를 여기 정상에 올릴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가 저 사람은 어떤가 하고 기회도 줘보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지가 올라간 그 정상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꽉 누르고 못 올라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 방법은 여기 못 올라오니까 여기 지금 막 이게 안에 있는 거야. 밑에 이 사람들이 차기 대권 주자들인데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마음껏 분출하게 하는 제일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누르고 있는 자를 날려버리는 거야. 당 대표가 임기가 다 돼서 전당대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자가 물러나기 전에 꼭 하는 말이야. 대안이 없지 않냐야. 대안이 없기는 무슨 쥐뿔. 지가 사라지는 그 순간 대안이 7, 8명은 최소한 금방 나와. 이틀 만에 나와 대안이. 그래서 한동훈 이유를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한동훈을 정리하는 순간 한동훈보다 훨씬 훌륭한 대권주자들이 대여섯 명은 바로 이튿날 출연합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은 바로 그들에게 바로 관심을 돌려요. 지금은 거의 모든 언론이 한동훈이 입만 쳐다보고 다니잖아요. 한동훈이 그만뒀어. 내일 그 어느 언론이 한동훈 쫓아다녀요. 바로 그 다음 누구냐 하고 쫓아다니지. 그래서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있고 한동훈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한동훈이가 더 이상 누를 수 없어서 그냥 터져 올라오는 대권 주자들이 있어요. 김문수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게 올라오는 거 지가 무슨 수로 막아. 그래서 저는 포스트 한동훈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 없고 우리 자유파 국민을 믿고 던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